1895년 파리, 귀스타브 르봉이라는 남자가 창가에 앉아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군중이 된다면 저들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심리 함께하겠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저 군중 속 누군가가 어쩐지 나와 닮아 있거든요. 르봉의 군중심리, 오늘 밤 조용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군중이란 무엇인가? 1789년 7월 14일 파리.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은 각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줄을 서던 남자, 골목에서 아이를 데리고 걷던 여자, 선술집 구석에서 포도주를 홀짝이던 노인,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불렀다는 말, 민중을 향해 총구를 겨눌 거라는 말.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귀에서 귀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그 다음엔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같은 방향을 향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조금 전까지 빵을 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걸음도.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르봉은 이 장면을 평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군중은 숫자가 아니라고. 100명이 모였다고 군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한 공간에 있다고 군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르봉이 말한 군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이란 개인의 의식이 사라지고 집단의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운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녹아드는 것.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고 그 자리에 우리라는 감각이 들어차는 것. 그 순간부터 군중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바스티유로 걸어가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걷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내 판단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하지만 르봉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군중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르봉은 이것을 심리적 군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감정이 같으면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군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789년 바스티유의 군중은 광장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봤고 목소리를 들었고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감정이 전염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보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수백만 명이 같은 댓글을 읽고 같은 분노를 느끼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만드는 조건, 즉, 같은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그건 그대로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르봉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은 퇴행한다고. 퇴행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퇴행은 이런 겁니다. 문명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 참고 따지고 의심하고 판단을 미루는 능력, 이것들이 군중 속에서는 작동을 멈춘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훨씬 오래된 것들이 채웁니다. 본능, 감정, 즉각적인 반응. 퇴행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군중은 빠릅니다. 이성의 제동이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1789년 파리의 그 사람들은 그날 오후 바스티유를 함락시켰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르봉은 조금 다른 것을 봤습니다. 혁명이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중이 혁명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빵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군중 속에서 나는 사라진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아주 단순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방 안에 여러 명을 앉혀놓고 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어느 것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실험에 미리 투입된 사람들이었는데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자 진짜 실험 대상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답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당수가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포기하고 군중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정답이 있었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했을 뿐인데. 르봉은 이 현상의 뿌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익명성, 전염, 암시. 이 세 가지가 군중 속에서 개인을 지워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익명성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나는 흐려집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흐려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신중하고 망설이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한 말이 군중의 말이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군중의 행동이 됩니다. 책임이 분산되고 희석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댓글창이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실명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닉네임 뒤에서는 거침없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익명이라는 구조가 책임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사라지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판단은 빠르게 확신이 됩니다. 애쉬의 실험에서 틀린 답을 말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말하는 순간 혼자 다른 답을 말하는 것은 그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됩니다. 그 무게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전염입니다.
전염.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이 따라 웃습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주변이 술렁입니다. 우리는 이걸 공감이라고 부르지만 르봉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염이라고. 의식적으로 저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퍼집니다. 공기처럼, 바이러스처럼. 문제는 이 전염이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10명의 분노가 되고 10명의 분노가 100명의 분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의 원인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맥락은 사라지고 강한 감정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애쉬의 실험에서 처음 한 사람이 틀린 답을 말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명, 3명이 같은 답을 말하기 시작하자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틀린 답이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확신의 감정이. 3번째, 암시입니다. 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작동합니다.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검증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들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광고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뉴스가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반복된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애쉬의 실험에서도 이 암시가 작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복해서 같은 답을 말하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암시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확신하는 걸 보면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 의심이 자라면서 결국 자신의 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흐려지고 감정은 퍼지고 암시는 쌓입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내 이성이 사라지고 내 판단이 사라지고 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군중의 감정이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실험이 끝난 뒤 애쉬는 틀린 답을 말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답했냐고.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다고. 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만들어낸 압력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답이 보여도, 분명히 보여도. 르봉은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의 방향을 따르는 것, 그건 수만 년 동안 생존을 도운 본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 오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본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은 느낀다, 생각하지 않는다. 1793년 파리 혁명재판소. 한 남자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반혁명.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변호인은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일어나 단 한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자는 인민의 적입니다. 방청석이 들끓었습니다. 논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르봉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확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고.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증거를 보고 논리를 따지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르봉은 그 믿음에 조용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혼자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군중 속에서 인간은 다릅니다. 군중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군중은 복잡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긴 설명, 복잡한 맥락, 양쪽의 논리, 이런 것들은 군중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은 이미 감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복잡한 설명은 감정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것을 향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이런 문장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훨씬 빠르게,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거짓이 더 잘 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실이 복잡할수록 거짓은 더 단순해지고, 그럴수록 군중 속에서 거짓이 이깁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힘입니다. 군중은 논리보다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건의 통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숫자는 머리로 처리되지만 얼굴은 가슴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르봉은 이걸 군중의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강렬할수록 군중의 반응도 강렬해진다고. 그래서 뛰어난 연설가는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면을 그립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눈앞에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순간 논리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지가 판단을 대신합니다. 1793년 재판정으로 돌아가면 변호인이 한 것은 논리였습니다. 검사가 한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인민의 적, 그 두 단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모든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으로 향하는 경향입니다. 군중은 중간을 싫어합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군중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중간은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이미 감정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방향을 확인해 줄 말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잡하다, 양쪽 다라는 말은 그 방향을 흐트러뜨립니다. 군중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극단적인 말은 군중에게 방향을 줍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편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편이 나뉘면 군중은 더 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퍼집니다.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를 만들고 방향이 명확한 말이라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실처럼 느껴지고 사실처럼 느껴지면 확신이 됩니다. 르봉은 이것을 군중의 논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논리와는 다릅니다. 전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연결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 일도 분명히 저 사람이 한 거야. 이 문장 안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르봉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화면 속에서 벌어집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강하게 반응한 것을 더 보여줍니다. 분노한 것, 오래 본 것, 공유한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보면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미지는 더 자극적이게 되고 문장은 더 단순해지고 감정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구조가 군중을 더 쉽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르봉이 1895년에 관찰한 것들이 지금 초당 수억 건씩 재생되고 있습니다. 1793년 재판정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남자는 며칠 뒤 처형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재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논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청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자신이 정의를 외쳤다고 믿었습니다. 군중은 틀렸을 때도 옳다고 느낍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것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단상 앞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을 바라봅니다. 10초, 20초, 때로는 1분 가까이 침묵.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만 명이 모인 광장이 조용해집니다. 기침 소리도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엽니다. 첫 마디는 낮고 느립니다. 거의 속삭이듯.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빨라집니다. 군중은 그 리듬에 올라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르봉의 군중 심리를 감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르봉은 군중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그래서 이번 챕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예요. 군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아니라 군중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르봉이 말한 군중을 움직이는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단언, 반복, 전염. 첫 번째, 단언입니다. 증거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 논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반박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려면 먼저 의심해야 하는데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단어는 통합니다. 논리가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단언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군중이
이미 감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에게 근거 없는 단언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군중에게 확신에 찬 단언을 던지면 그 감정이 단언을 사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이 먼저, 단언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을. 처음에는 들립니다. 두 번째에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에는 당연해집니다. 네 번째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르봉은 이것을 반복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히 반복된 것은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사실이 됩니다. 군중의 기억 속에 검증 없이 자리를 잡습니다. 왜 반복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처음 보는 것은 경계하지만 여러 번 본 것은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이 본능을 이용합니다. 낯선 주장을 익숙한 사실로 바꿔놓는 겁니다. 광고가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선동가가 같은 적을 반복해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행동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전염입니다. 2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전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박수를 먼저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먼저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홀의 조명이 어두워지는 것, 연설 전에 흘러나오는 음악, 무대의 높이, 마이크의 울림, 이 모든 것들이 군중의 감정을 설계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서기 전부터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설계되면 단어는 더 강하게 박히고 반복은 더 빠르게 믿음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1930년대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진하며 왔고 군가를 들으며 왔고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전염이 먼저 설계됐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단언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다시 전염시켰습니다. 독일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논리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수만 명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느꼈습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군중과 다르다고. 1930년대 독일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나는 저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르봉은 그 생각 자체가 군중 심리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성적이라는 믿음, 내가 군중과 다르다는 확신,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언, 반복, 전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같은 방향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커뮤니티가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합니다. 광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만드는 방법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르봉이 이 책을 쓴 건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책은 군중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혔습니다. 히틀러가 읽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읽었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버네이스는 현대 광고와 PR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르봉이 발견한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지도자와 군중. 군중은 방향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은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르봉은 말합니다. 군중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군중은 지도자를 원한다고. 아니, 갈망한다고.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군중이 된 순간 개인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합니다.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타나서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군중이 지도자를 불러냅니다. 방향을 잃은 에너지가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봉이 말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지도자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하지만 르봉은 말합니다. 군중이 원하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군중이 원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강함은 논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에서 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잡한 현실 앞에서도 단순하고 명확한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옳습니다. 저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군중은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이미 생각하기를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강해 보이면 군중은 기꺼이 자신을 맡깁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한 지도자를 따르는 건 그 지도자가 실제로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중이 이미 판단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을 대신해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강함이 먼저고 옳고 그름은 나중입니다. 아니, 따지지 않습니다. 르봉은 지도자의 힘을 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신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학벌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력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위신은 느낌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말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르봉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이미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람은 군중의 기억 속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이후의 실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이미지가 실패를 덮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신이 사라집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군중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실패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사람보다 틀렸어도 끝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군중에게는 더 강해 보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군중의 방식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 그들이 군중을 사로잡은 건 뛰어난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강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은 그들에게서 방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도자는 군중을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도자가 결국 군중의 일부인 걸까요? 르봉의 답은 흥미롭습니다. 지도자가 처음에는 군중 속에서 나온다고 그 역시 어떤 집단의 감정을,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사람이라고. 군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중이 이미 원했던 것을 지도자가 언어로 꺼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꼭 정치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 팔로워가 수천만인 인플루언서, 커뮤니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익명의 누군가. 그들도 군중의 감정을 포착하고 언어로 꺼내고 방향을 만듭니다. 르봉이 말한 지도자의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군중은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는 군중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판단한다고 믿으면서. 르봉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합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군중은 시대를 지배한다. 1917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2월의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빵을 사지 못한 여자들이 줄을 서다 줄을 떠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 다음 날엔 몇만 명.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총을 내려놨습니다. 일부는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령보다 군중의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일주일 뒤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혁명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르봉은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위인들의 이야기로 기록한다고. 어떤 왕이 결정했고, 어떤 장군이 싸웠고, 어떤 정치가가 협상했는지.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것은 군중이라고. 왕의 결정도, 장군의 전술도, 정치가의 협상도 결국 군중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군중은 시대를 지배한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과감한 문장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군중이 바스티유를 무너뜨렸습니다.
왕정이 끝났습니다. 1848년 유럽 혁명. 군중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마치 감정이 국경을 넘어 전염된 것처럼. 1917년 러시아. 빵을 원했던 군중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누가 먼저 망치를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들고 있었습니다. 계획 없이, 지휘 없이, 같은 방향을 향한 감정 하나로. 그런데 르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군중이 역사를 바꾸는 건 항상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인과관계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군중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은 방향은 있지만 목적지가 없습니다. 분노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만든 변화는 처음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군중이 단두대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왕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혁명가였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자유를 원했지만 군중이 만든 것은 공포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평등을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것은 스탈린이었습니다. 군중의 감정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감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강할수록 그 끝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르봉은 이것을 군중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알려집니다. 어제까지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말 한마디가 발굴되고 몇 시간 안에 군중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변론도 없습니다. 증거를 따지는 시간도 없습니다. 군중은 느꼈고 판단했고 움직였습니다. 1793년 파리 재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가 광장에서 화면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르봉은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신문이 퍼지면서 군중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군중을 다루는 방식이 시대를 결정할 거라고. 그가 살던 시대에는 신문이 군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군중을 만듭니다. 신문보다 빠르고 신문보다 정교합니다. 신문은 같은 기사를 모두에게 보여줬지만 알고리즘은 각자에게 가장 강하게 반응할 것을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군중은 과거의 군중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789년 바스티유로 걸어가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혁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에 있습니다. 각자의 화면을 봅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알고리즘이 만든 같은 감정을 수백만 명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보다 더 거대한 군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1917년 페트로그라드로 돌아가겠습니다. 혁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 그 거리에 있었던 한 노동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왜 거리로 나갔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만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은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의 우리는 모두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문장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오래 멈춰 있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도 나로 남는다는 것. 르봉은 이 책을 쓰고 나서 한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군중을 관찰했고 해부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의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답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질문은 각자가 스스로 던져야 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4년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르 샹봉 쉬리 리뇽. 인구 3,0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살고 개신교 목사가 설교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3,000년 동안 수천 명의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주변 마을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부는 신고했습니다. 군중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치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었죠. 그 상황에서 군중의 방향을 거스르는 건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르 샹봉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방향이 아니라 눈앞에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르봉은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 샹봉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달랐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이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내 감정인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 그 습관이 군중의 방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르 샹봉의 사람들이 군중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군중의 감정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감정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빠르게. 그래서 그 속도를 한 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르봉의 책은 경고입니다. 군중은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것도 보입니다. 군중이 강력한 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군중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감정은 전염되고 분위기는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정말 내 분노인지, 지금 내가 내린 판단이 정말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내가 향하는 방향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흘러가는 것인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느리게 만듭니다. 군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어쩌면 내가 아직 나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르봉은 193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2년 뒤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4년 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8년 뒤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경고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지만 그가 관찰한 것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르샹봉의 사람들처럼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중을 거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멈추는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감정 앞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확신이 너무 쉽게 생길 때, 딱 한 번만 멈추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그 질문 하나가 군중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제가 시그니처 인사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군중이란 무엇인가? 1789년 7월 14일 파리. 아침까지만 해도 그들은 각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줄을 서던 남자, 골목에서 아이를 데리고 걷던 여자, 선술집 구석에서 포도주를 홀짝이던 노인, 저마다의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소문이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불렀다는 말, 민중을 향해 총구를 겨눌 거라는 말.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골목에서 골목으로, 귀에서 귀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그 다음엔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같은 방향을 향해, 바스티유 감옥을 향해. 조금 전까지 빵을 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걸음도.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르봉은 이 장면을 평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군중은 숫자가 아니라고. 100명이 모였다고 군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명이 한 공간에 있다고 군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르봉이 말한 군중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중이란 개인의 의식이 사라지고 집단의 감정이 그 자리를 채운 상태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녹아드는 것. 나라는 경계가 흐려지고 그 자리에 우리라는 감각이 들어차는 것. 그 순간부터 군중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바스티유로 걸어가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의지로 걷고 있다고. 나는 지금 내 판단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하지만 르봉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들은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흐름에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어느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군중 전체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르봉은 이것을 심리적 군중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방향이 같으면 됩니다. 감정이 같으면 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군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789년 바스티유의 군중은 광장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봤고 목소리를 들었고 같은 공기를 마셨습니다. 감정이 전염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화면을 보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수백만 명이 같은 댓글을 읽고 같은 분노를 느끼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만드는 조건, 즉 같은 감정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그건 그대로입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르봉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군중 속에서 사람은 퇴행한다고. 퇴행이라는 말이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퇴행은 이런 겁니다. 문명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 참고 따지고 의심하고 판단을 미루는 능력, 이것들이 군중 속에서는 작동을 멈춘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훨씬 오래된 것들이 채웁니다. 본능, 감정, 즉각적인 반응. 퇴행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군중은 빠릅니다. 이성의 제동이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군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1789년 파리의 그 사람들은 그날 오후 바스티유를 함락시켰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르봉은 조금 다른 것을 봤습니다. 혁명이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중이 혁명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그 군중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빵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었다고. 군중 속에서 나는 사라진다.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 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는 아주 단순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방 안에 여러 명을 앉혀놓고 선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은 어느 것입니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누가 봐도 정답이 보이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실험에 미리 투입된 사람들이었는데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자 진짜 실험 대상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답이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당수가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을 포기하고 군중의 답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정답이 있었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했을 뿐인데. 르봉은 이 현상의 뿌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익명성, 전염, 암시. 이 세 가지가 군중 속에서 개인을 지워가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익명성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가면 나는 흐려집니다. 이름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흐려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압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신중하고 망설이고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서는 다릅니다. 내가 한 말이 군중의 말이 됩니다. 내가 한 행동이 군중의 행동이 됩니다. 책임이 분산되고 희석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소라면 하지 않을 말을 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댓글창이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실명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닉네임 뒤에서는 거침없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익명이라는 구조가 책임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사라지면 판단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 판단은 빠르게 확신이 됩니다. 애쉬의 실험에서 틀린 답을 말한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답을 말하는 순간 혼자 다른 답을 말하는 것은 그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이 됩니다. 그 무게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전염입니다. 전염.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옆 사람이 따라 웃습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주변이 술렁입니다. 우리는 이걸 공감이라고 부르지만 르봉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전염이라고. 의식적으로 저 사람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퍼집니다. 공기처럼, 바이러스처럼. 문제는 이 전염이 감정을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10명의 분노가 되고 10명의 분노가 100명의 분노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분노의 원인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맥락은 사라지고 강한 감정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실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애쉬의 실험에서 처음 한 사람이 틀린 답을 말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명, 3명이 같은 답을 말하기 시작하자 흔들림이 시작됐습니다. 틀린 답이 전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내용이 아니라 확신의 감정이. 세 번째, 암시입니다. 이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이 작동합니다.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을 검증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들은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광고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뉴스가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반복된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애쉬의 실험에서도 이 암시가 작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복해서 같은 답을 말하는 것, 그 반복 자체가 암시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확신하는 걸 보면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그 의심이 자라면서 결국 자신의 눈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은 흐려지고 감정은 퍼지고 암시는 쌓입니다.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사라집니다. 정확히는 내 이성이 사라지고 내 판단이 사라지고 내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군중의 감정이 채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에도 나는 내가 선택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실험이 끝난 뒤 애쉬는 틀린 답을 말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답했냐고.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못 본 건 줄 알았다고. 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군중이 만들어낸 압력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앞에 답이 보여도, 분명히 보여도. 르봉은 이것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도록 설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집단의 방향을 따르는 것, 그건 수만 년 동안 생존을 도운 본능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본능이 지금 이 시대에 오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본능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중은 느낀다, 생각하지 않는다. 1793년 파리 혁명재판소. 한 남자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죄목은 반혁명. 증거는 빈약했습니다. 변호인은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득력 있게.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일어나 단 한 문장을 외쳤습니다. 이 자는 인민의 적입니다. 방청석이 들끓었습니다. 논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남자는 그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르봉은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확히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느낀다고. 우리는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라고 부릅니다. 증거를 보고 논리를 따지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 하지만 르봉은 그 믿음에 조용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혼자 있을 때의 이야기라고. 군중 속에서 인간은 다릅니다. 군중이 생각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군중은 복잡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긴 설명, 복잡한 맥락, 양쪽의 논리, 이런 것들은 군중 속에서 힘을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군중은 이미 감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두려워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복잡한 설명은 감정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군중은 본능적으로 단순한 것을 향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틀렸다. 이런 문장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서는 이런 문장들이 훨씬 빠르게, 훨씬 깊이 파고듭니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거짓이 더 잘 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실이 복잡할수록 거짓은 더 단순해지고, 그럴수록 군중 속에서 거짓이 이깁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의 힘입니다. 군중은 논리보다 이미지에 반응합니다. 어떤 사건의 통계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숫자는 머리로 처리되지만 얼굴은 가슴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르봉은 이걸 군중의 상상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은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그 이미지가 강렬할수록 군중의 반응도 강렬해진다고. 그래서 뛰어난 연설가는 데이터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면을 그립니다. 한 아이의 이야기, 한 가족의 이야기. 듣는 사람이 눈앞에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 순간 논리는 필요 없어집니다. 이미지가 판단을 대신합니다. 1793년 재판정으로 돌아가면 변호인이 한 것은 논리였습니다. 검사가 한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인민의 적, 그 두 단어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모든 논리를 압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으로 향하는 경향입니다. 군중은 중간을 싫어합니다. 그건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양쪽 다 일리가 있어요.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군중 속에서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럴까요? 중간은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이미 감정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 방향을 확인해 줄 말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잡하다, 양쪽 다라는 말은 그 방향을 흐트러뜨립니다. 군중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면 극단적인 말은 군중에게 방향을 줍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편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편이 나뉘면 군중은 더 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이 아니어도 퍼집니다. 단순하고 강한 이미지를 만들고 방향이 명확한 말이라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사실처럼 느껴지고 사실처럼 느껴지면 확신이 됩니다. 르봉은 이것을 군중의 논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아는 논리와는 다릅니다. 전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연결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번 일도 분명히 저 사람이 한 거야. 이 문장 안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먼저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르봉이 살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화면 속에서 벌어집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강하게 반응한 것을 더 보여줍니다. 분노한 것, 오래 본 것, 공유한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더 보면서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미지는 더 자극적이게 되고 문장은 더 단순해지고 감정은 더 빠르게 퍼집니다. 구조가 군중을 더 쉽게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르봉이 1895년에 관찰한 것들이 지금 초당 수억 건씩 재생되고 있습니다. 1793년 재판정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남자는 며칠 뒤 처형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재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봤습니다. 논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청 속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자신이 정의를 외쳤다고 믿었습니다. 군중은 틀렸을 때도 옳다고 느낍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지점입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것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 그는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단상 앞에 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중을 바라봅니다. 10초,
20초, 때로는 1분 가까이 침묵.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수만 명이 모인 광장이 조용해집니다. 기침 소리도 사라집니다. 모두가 그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엽니다. 첫 마디는 낮고 느립니다. 거의 속삭이듯. 그런데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는 커지고 빨라집니다. 군중은 그 리듬에 올라탑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르봉의 군중 심리를 감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르봉은 군중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을 읽은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군중을 움직이는 방법을. 그래서 이번 챕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예요. 군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아니라 군중이 어떻게 설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르봉이 말한 군중을 움직이는 도구는 세 가지입니다. 단언, 반복, 전염. 첫 번째, 단언입니다. 증거 없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 논리 없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반박을 차단합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려면 먼저 의심해야 하는데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사람을 의심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서 그 용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순간 혼자가 되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단어는 통합니다. 논리가 없어도, 증거가 없어도.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단언이 효과를 발휘하는 건 군중이 이미 감정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에게 근거 없는 단언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하거나 두려워하는 군중에게 확신에 찬 단언을 던지면 그 감정이 단언을 사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감정이 먼저, 단언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합니다.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결국 같은 말을. 처음에는 들립니다. 두 번째에는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에는 당연해집니다. 네 번째에는 원래 알고 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르봉은 이것을 반복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충분히 반복된 것은 증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사실이 됩니다. 군중의 기억 속에 검증 없이 자리를 잡습니다. 왜 반복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처음 보는 것은 경계하지만 여러 번 본 것은 경계를 풀기 시작합니다. 반복은 이 본능을 이용합니다. 낯선 주장을 익숙한 사실로 바꿔놓는 겁니다. 광고가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선동가가 같은 적을 반복해서 지목하는 이유입니다. 알고리즘이 우리가 본 것과 비슷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반복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확신을 만들고, 확신은 행동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전염입니다. 2장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전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군중 속에 미리 심어놓은 사람들이 먼저 반응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박수를 먼저 치는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박수를 칩니다. 눈물을 먼저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위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콘서트홀의 조명이 어두워지는 것, 연설 전에 흘러나오는 음악, 무대의 높이, 마이크의 울림, 이 모든 것들이 군중의 감정을 설계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서기 전부터
어떻게 느낄지를 미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설계되면 단어는 더 강하게 박히고 반복은 더 빠르게 믿음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함께 작동합니다. 1930년대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장에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진하며 왔고 군가를 들으며 왔고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전염이 먼저 설계됐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단언했습니다. 반복했습니다. 다시 전염시켰습니다. 독일은 위대합니다. 우리의 적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논리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수만 명의 가슴 속에 박혔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니, 느꼈습니다. 군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저런 군중과 다르다고. 1930년대 독일은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나는 저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르봉은 그 생각 자체가 군중 심리의 작동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성적이라는 믿음, 내가 군중과 다르다는 확신,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든다고.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언, 반복, 전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같은 방향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커뮤니티가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언합니다. 광장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만드는 방법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르봉이 이 책을 쓴 건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책은 군중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혔습니다. 히틀러가 읽었습니다. 무솔리니가 읽었습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버네이스는 현대 광고와 PR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르봉이 발견한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언제나 두 방향으로 쓰입니다. 지도자와 군중. 군중은 방향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있습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중은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르봉은 말합니다. 군중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군중은 지도자를 원한다고. 아니, 갈망한다고.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군중이 된 순간 개인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합니다. 방향을 알려줘야 합니다. 확신을 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인과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나타나서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중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군중이 지도자를 불러냅니다. 방향을 잃은 에너지가 그것을 채워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봉이 말하는 지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지도자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하지만 르봉은 말합니다. 군중이 원하는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군중이 원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강함은 논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확신에서 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복잡한 현실 앞에서도 단순하고 명확한 말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옳습니다. 저들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군중은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군중은 이미 생각하기를 멈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판단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강해 보이면 군중은 기꺼이 자신을 맡깁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군중이 강한 지도자를 따르는 건 그 지도자가 실제로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중이 이미 판단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을 대신해 줄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 겁니다. 강함이 먼저고 옳고 그름은 나중입니다. 아니, 따지지 않습니다. 르봉은 지도자의 힘을 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신은 지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학벌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력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위신은 느낌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있다는 느낌. 저 사람이 말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르봉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이미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한 사람은 군중의 기억 속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각인됩니다. 이후의 실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의 이미지가 실패를 덮습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위신이 사라집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군중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멀리 있을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실패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틀렸을 때 인정하는 사람보다 틀렸어도 끝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군중에게는 더 강해 보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군중의 방식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마오쩌둥. 그들이 군중을 사로잡은 건 뛰어난 정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하고 강한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군중은 그들에게서 방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도자는 군중을 이용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도자가 결국 군중의 일부인 걸까요? 르봉의 답은 흥미롭습니다. 지도자가 처음에는 군중 속에서 나온다고 그 역시 어떤 집단의 감정을,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흡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시대의 감정을 가장 먼저 포착하는 사람이라고. 군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말로 꺼낼 수 있는 사람. 지도자가 군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중이 이미 원했던 것을 지도자가 언어로 꺼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꼭 정치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수백만 명이 구독하는 유튜버, 팔로워가 수천만인 인플루언서, 커뮤니티의 방향을 결정하는 익명의 누군가. 그들도 군중의 감정을 포착하고 언어로 꺼내고 방향을 만듭니다. 르봉이 말한 지도자의 조건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군중은 지도자를 만들고 지도자는 군중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으면서
스스로 판단한다고 믿으면서. 르봉은 이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합니다.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군중은 시대를 지배한다. 1917년 러시아 페트로그라드. 2월의 거리는 차가웠습니다. 빵을 사지 못한 여자들이 줄을 서다 줄을 떠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백 명, 다음 날엔 몇만 명. 군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총을 내려놨습니다. 일부는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명령보다 군중의 감정이 더 강했습니다. 일주일 뒤 300년 역사의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혁명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중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르봉은 말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위인들의 이야기로 기록한다고. 어떤 왕이 결정했고, 어떤 장군이 싸웠고, 어떤 정치가가 협상했는지.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움직인 것은 군중이라고. 왕의 결정도, 장군의 전술도, 정치가의 협상도 결국 군중이라는 거대한 감정의 흐름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군중은 시대를 지배한다. 그가 남긴 말 중 가장 과감한 문장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군중이 바스티유를 무너뜨렸습니다. 왕정이 끝났습니다. 1848년 유럽 혁명, 군중이 동시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마치 감정이 국경을 넘어 전염된 것처럼. 1917년 러시아, 빵을 원했던 군중이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누가 먼저 망치를 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모두가 들고 있었습니다. 계획 없이, 지휘 없이, 같은 방향을 향한 감정 하나로. 그런데 르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군중이 역사를 바꾸는 건 항상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인과관계를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군중은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감정은 방향은 있지만 목적지가 없습니다. 분노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만든 변화는 처음의 의도와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습니다. 자유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혁명 이후 공포 정치가 시작됐습니다. 군중이 단두대 앞에 모였습니다. 처음엔 왕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혁명가였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은 자유를 원했지만 군중이 만든 것은 공포였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평등을 외쳤습니다. 그 이후에 온 것은 스탈린이었습니다. 군중의 감정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감정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강할수록 그 끝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르봉은 이것을 군중의 비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하루 만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알려집니다. 어제까지 영웅이었던 사람이 오늘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오래된 말 한마디가 발굴되고 몇 시간 안에 군중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변론도 없습니다. 증거를 따지는 시간도 없습니다. 군중은 느꼈고 판단했고 움직였습니다. 1793년 파리 재판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소가 광장에서 화면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르봉은 이것을 예측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에 사람이 모이고 신문이 퍼지면서 군중의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 군중을 다루는 방식이 시대를 결정할 거라고. 그가 살던 시대에는 신문이 군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알고리즘이 군중을 만듭니다. 신문보다 빠르고 신문보다 정교합니다. 신문은 같은 기사를 모두에게 보여줬지만 알고리즘은 각자에게 가장 강하게 반응할 것을 골라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합니다. 알고리즘이 만드는 군중은 과거의 군중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1789년 바스티유로 걸어가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군중 속에 있다는 것을, 자신이 지금 혁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의 방에 있습니다. 각자의 화면을 봅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알고리즘이 만든 같은 감정을 수백만 명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광장보다 더 거대한 군중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1917년 페트로그라드로 돌아가겠습니다. 혁명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뒤 그 거리에 있었던 한 노동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왜 거리로 나갔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만 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군중은 시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우리는 모두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 문장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오래 멈춰 있게 됩니다. 군중 속에서도 나로 남는다는 것. 르봉은 이 책을 쓰고 나서 한 가지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해결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군중을 관찰했고 해부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중의 시대는 이제 시작됐다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답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질문은 각자가 스스로 던져야 한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44년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르 샹봉 쉬리 리뇽. 인구 3,000명 남짓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농부들이 살고 개신교 목사가 설교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3,000년 동안 수천 명의 유대인을 숨겨줬습니다. 주변 마을은 달랐습니다. 대부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부는 신고했습니다. 군중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치의 압력이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이었죠. 그 상황에서 군중의 방향을 거스르는 건 이성적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샹봉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들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앞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창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이념도 아니었습니다. 군중의 방향이 아니라 눈앞에 사람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르봉은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르샹봉의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달랐을까요? 심리학자들이 나중에 이 마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질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인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정말 내 감정인가? 거창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습관. 그 습관이 군중의 방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순간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인과관계를 짚어야 합니다. 르샹봉의 사람들이 군중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건 특별히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이 군중의 감정이 밀려올 때 잠깐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과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사이에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개인이 사라지는 건 감정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을 만큼 빠르게. 그래서 그 속도를 한 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르봉의 책은 경고입니다. 군중은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다른 것도 보입니다. 군중이 강력한 건 개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자신이 군중 속에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군중 속에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벗어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고 감정은 전염되고 분위기는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는 분노가 정말 내 분노인지, 지금 내가 내린 판단이 정말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내가 향하는 방향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흘러가는 것인지, 이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느리게 만듭니다. 군중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어쩌면 내가 아직 나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르봉은 193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2년 뒤 히틀러가 집권했습니다. 4년 뒤 스페인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8년 뒤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경고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하지만 그가 관찰한 것들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남기고 싶습니다. 르샹봉의 사람들처럼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군중을 거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가끔 멈추는 것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감정 앞에서 모두가 같은 방향을 향할 때, 확신이 너무 쉽게 생길 때, 딱 한 번만 멈추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그 질문 하나가 군중 속에서 나를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귀스타브 르봉의 군중 심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고요. 다음에 다시 좋은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제가 시그니처 인사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